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짧게 1시간 반이면 뭐 1시간 20분이면 길진 않지만 저한테는 좀 짧은데요.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소행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 소개를 앞에 짧게 해드리고 그 소행성이 위기이면서도 또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의 연구 결과들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이제 한국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관측하고 먹고 자고 했던 아주 이렇게 조그마한 천문대입니다. 물론 뭐 계속 여기서 살았다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텔아비브에 있으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두어 달에 한 번씩은 이제 관측을 하러 내려가서 이제 관측을 하고 일주일 동안 관측을 하고 돌아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뒤에가 아주 이렇게 황량한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이렇게 사막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수영을 할 만큼 아주 조용히 아무도 오지 않는 뭐 이런 데서 혹시나 이제 여기 이스라엘이 아닌지 의심하실까봐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오픈하우스 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방문하고 하는 뭐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트 추진 연구소라고 나사 산하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이제 박사 후 과정을 3년 동안 이제 나사 펠로우로 연구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제 제가 원래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소행성들 뭐 이렇게 이런 연구를 주로 했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가 달 탐사를 할지 말지도 뭐 결정을 못한 이때가 대충 한 2005년도쯤입니다. 그래서 이제 탐사 사업을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이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로 마음을 정한 것은 이제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발사체를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고 나면 이제 지속적으로 우주에 대한 사업들이 있어야만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누리호 4차 발사까지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이제 갈수록 발사가 이제 우리에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인 거고 우주로 이렇게 나가는 게 과거에는 이제 해외에 아주 이렇게 비싼 발사비를 지불을 하고 이제 또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웬만하면 발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발사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이제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구를 벗어난 그리고 또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난 좀 더 다른 행성이랑 이런 것들을 탐사할 수 있는 여지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구를 벗어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첫 번째 만나는 허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는 어떤 시뮬레이션인데요. 이렇게 미국의 상업위성과 그 다음에 러시아의 위성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둘이 저 넓은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충돌한 걸 실제로 찍은 건 아니고요. 이제 충돌을 했던 결과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거꾸로 이제 역산을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제 저렇게 충돌했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잔해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주 바깥도 지구를 벗어나는 이 공간도 지구 주변에 있는 공간도 그렇게 이렇게 텅 비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주 안전한 그런 공간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이제 요 초록색이 이미 알고 있는 위성들인 거고 이게 빨간 게 새로 만들어진 위성 그 잔해물들인데 막 물론 이렇게 주로 있긴 있지만 이렇게 막 뒤엉켜서 얘네들이 결국은 또 기존에 있던
위성이랑 또 충돌을 하고 또 걔가 또 아까처럼 또 수천 개로 부서지고 그러면 또 걔가 또 흩어져서 또 부서지고 이렇게 계속 연쇄적으로 이제 부서져서 작은 인공위성 잔해물들이 굉장히 많이 빡빡하게 있는 상황이 생길 거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던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캐슬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위성을 활용하려고 하는 모든 나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저렇게 위성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빡빡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정도의 어떤 위험성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들을 그냥 쭉 한번 이렇게 오버뷰로 먼저 하고 이제 세부 주제별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무슨 저 사람이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거 이야기하려고나 하는 것들을 이제 감을 잡으시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돌다 보면 그럼 어떤 것들은 지구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지구로 떨어지면 뭐 대부분은 사실은 지구 대기가 워낙 이제 그 밀도가 높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대부분 타서 없어집니다. 마찰열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세게 자전거를 타고 막 가면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 뭐 경험이 있으시는 그런 마찰이 정말로 빨리 가면 이제 불이 나게 되고, 불이 붙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잔해물들이 이제 지구 대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타서 없어지게 되고, 대부분은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로켓을 발사하고 남은 잔해물들, 내지는 이제 우주 정거장 정도 같이 아주 큰 대형 구조물들은 내려오는 동안 다 타지 못하고, 이제 잔해물들이 이렇게 지구 표면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씩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구로 재진입하는 잔해물들의 개수 분포를 뭐 지금 몇 년 전에 만든 자료라서 한 4, 5년 전까지 이렇게 표를 만든 건데요. 이제 1970년도에 러시아 구소련이랑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막 이제 우주 경쟁을 막 하면서 막 쏘아 올렸잖아요. 걔네들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생기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피익이 지금 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위성들이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우주라고 말할 때 이제 카르만 라인이라고 해서 뭐 한 100km 정도를 이제 그 우주의 한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그 우주 여행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100km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시험을 하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주로 100km 정도 수준에 들어오면 바로 지구로 떨어지고요. 이제 이런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300km보다 한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한 며칠 내에, 몇 주일 내에 결국은 이제 지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0km, 고도 300km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지구로 추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구 주변에 있는 여러 이제 복잡한 상황들은 뭐 물론 지금은 지구 저궤도라고 해서 이제 한 1000km 정도까지의 상황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더 멀리 가면 지구 정지궤도가 있습니다. 정지궤도는 이제 지구랑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때는 늘 이렇게 머리 위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지구 정지궤도인데요. 정지궤도도 이제 통신위성을 주로 이제 사용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보냈다가 받고 이렇게 하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다 정지궤도 자기 머리 위에 위성을 올리고 싶으니까 이제 올릴 때마다 이제 그 공간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그 옆에 누가 올리려고 그러면 나 자리 잡고 있는데 비켜! 이렇게 되고 이제 그래서 무공화위성을 지난번에 한번 팔아먹었다고 이렇게 KT하고 이렇게 한번 소동이 있은 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위에 있는 이 공간, 우리나라의 상공의 정지궤도 이 공간도 우리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실 우리 거는 아닌데요, 그 공간이.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쨌든 먼저 위성을 딱 올려놓고 있으면 이거 먼저 우리가 있었으니까 끝나고 나도 그러면
임무 끝나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가 거기 나 올려도 돼 하면 안 돼. 난 계속 이거 하고 그거 끝나면 바로 또 올려가지고 또 쓸 거야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해야지 이제 그 위치를 점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점유에 대한 이슈들도 지금 국제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구를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나면 이제 어떤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지구 주변에 돌고 있는 소행성들, 이제 돌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소행성들이 이제 지구랑 충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 최근에는 이제 몇 번의 예들을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과거에는 그게 지구 표면에 있는 운석 구덩이 뭐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는 이제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점점 알게 된 게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공룡이 6,500만 년 전쯤에 공룡이 왜 멸종했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뭐 연구라 그래서 생명 면역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식량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다가 이제 지질학적인 연구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이 이제 유카탄 반도에 아주 큰 운석이 소행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이 다 불타고 그리고 또 전 지구적인 재앙이 와서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공룡이 멸종하게 됐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많이 들으셨죠. 그게 지금은 이제 우리 태양계를 이해하는 그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 당시 6,500만 년 전을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이제 시뮬레이션이든 아니면 이렇게 우리 지구의 지질학적인 증거든 아니면 여러 가지 소행성을 직접 연구를 하는 걸 통해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히스토리가 있었고 우리 태양계가 이렇게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우리 태양계가 어떠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좋은 재료가 우리 소행성 연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행성 충돌을 통해서 지구의 위협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소행성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얘네들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 우리 태양계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이제 그리고 또 그 소행성이 구성 성분이 뭔지 얘는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진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 이거 잘하면 잘 활용할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까지도 발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위협이지만 또 과학 연구를 하는데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제 첫 번째 주제가 공룡이 없던 계획이라는 것, 지구를 멸망할 거라는 사실을 공룡이 뭐 알았다 손 치더라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수단을 안 가지고 있었겠죠. 당시의 공룡들은. 하지만 인간은 지구를 멸망시킬 만한 소행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알게 되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안다고 해서 어떻게 못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걸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내는 연습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능력들을 계속 배양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소행성이라는 게 그러면 얼마만큼 위험하겠냐 하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룡을 멸종시켰다고 믿어지는 그 소행성은 얼마만큼 크기가 지구에 떨어졌을까
이제 이것도 이제 충돌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별의별 계산, 별의별 코드를 다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가 충돌하면 그 충돌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구덩이가 어떻게 파여지고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하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 한 1kg쯤 되는 한 1kg쯤 된 10kg쯤 되는 게 떨어지면 대량 멸종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유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룡이 멸종했는 정도 수준의 충돌이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계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겠나라고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소행성들을 다 계산을 해서 확률을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한 100만 분의 1 정도? 100만 년에 한 번? 네. 그러니까 뭐 6,500만 년 전, 100만 년에 이렇게 우리는 몇백 년, 지금 몇천 년 사는 거니까 100만 년이면 뭐 아직 안전한 거죠. 네. 그래서 확률상으로 멸종은 피할 수 있겠다 싶기는 하죠. 1km 정도이면 한 대륙이 그냥 이렇게, 초토화가 되는 정도. 그리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 지구적으로 어쨌든 위험을 얻게 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한 100m 정도 내외 되는 건데 이게 1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 거 정도 수준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신경 쓰이는 거죠. 근데 100m 정도이면 이제, 이렇게 아주 상당한 충격이고 그것이만 또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작은 것, 한 30m 정도이면 이제 좀 이따가, 첼라빈스크에 떨어진, 영상을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더 작은, 좀 더 큰 정도가 이제, 퉁구스가 시베리아에, 1908년도에 떨어진 적이 있는데, 거의 한 25km 반경을 그냥 이렇게, 전부 다 불을 태운, 그런 흔적이 있는데 충돌구는 없어요. 이제, 소행성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완전 돌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그 석탄 같은 거, 석탄 같은 완전 탄소실로 구성되어진 그런 소행성이 있는데 이런 석탄 같은 소행성이 타고 들어오면 석탄은 잘 타잖아요. 불 붙이면 확 타가지고 그래서 그냥 상공에서 그냥 불로 다 타서 없어져가지고 그냥 열로 그냥 그 25km 반경을 그냥 확 불태워버린 이제 석질 소행성은 이제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철질 소행성, 철로 구성되어진 소행성들은 충돌하면 큰 충돌 구덩이를 남기는데요. 이제 탄소질 소행성은 충돌을 하면 그냥 불타서 그냥 불만 내는 뭐 이런 정도의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게 한 30m 정도 수준인데 이게 한 이렇게 확률이 그렇게 낮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 10m쯤 되는 것은 100년에 한 6번 정도 일어날 만큼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고, 요게 이제, 바로 보여드릴 첼리빈스크에 이제 떨어진 운석의 위험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m, 30m, 한 100m 뭐 이런 정도 수준을 이제 조금은 기억해 놓으시면 뒤에 여러 케이스들이 나타날 때 이렇게 소행성의 크기가 대충 몇 m쯤이에요라고 하면 그만한 게 지구로 떨어지면 얼마만큼 위험하겠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대충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구는 비바람 불고 뭐 홍수 나고 뭐 이렇게 해서 충돌해서 흔적이 생긴다고 치더라도 대부분 다 지워서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대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또 조그마한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남아있는 운석 충돌구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달에는 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조그마한 것도 충돌하면 거기다 구덩이를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달은 훨씬 더 많은 충돌 구덩이를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이렇게 요거 위에 요거 생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먼저 생겼겠습니까? 요게 먼저 생겼겠습니까? 요거를 덮어서 요게 만들었으니까 요게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요게 생겼겠죠? 그리고 요거 생기고 난 다음에 요게 생겼겠죠? 왜냐면 여기를 덮어서 여기를 생겼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게 요거보다 요거 앞에, 요거보다 옆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계산하고
그러면 맨 처음에 생긴 게 얼마고 그 다음에 요만한 것들은 언제 생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그러면 과거에 이거는 이것보다 먼저고 이거는 이것보다 먼저고 이건 뒤고 이렇게 해서 쭉 물론 이제 이렇게 중간에 끊긴 것도 생기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조합하고 맞추고 막 노가다를 엄청나게 하면 이제 그러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AI가 있고 해서 이제 쉽게 연구를 합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막 해서 이제 분포도를 그린 다음에 그러면 달의 운석 충돌구는 언제쯤 많이 있었고 언제쯤 얼마만큼 쌓여져 있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어떤 연도에 따라서 과거로 갈수록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38억 년,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를 45년이라고 하면 이제 38억 년쯤 전에 굉장히 많은 빈도수를 가지는 충돌 흔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달의 저 운석 충돌 구를 막 눈물 질질 흘려가면서 막 대원생들 시켜가지고 크레이터 카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봤더니 그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38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지구는 이제 당연히 흔적이 다 지워져서 모른다고 쳐요. 근데 또 그럼 달만 그런가? 대기가 없는 행성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성이 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성에서도 저런 충돌 흔적, 근데 수성은 근데 저런 사진을 찍는 지구에서 달은 70년도에 이미 벌써 여러 번 갔기 때문에 달에 대한 전체 지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 이제 인쇄해가지고 이제 카운트할 수 있는데요. 수성은 마젤란이라는 탐사선이 70년 하반기에 갔는데 거기 또 수성을 전체 달을 매핑을 못했어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 3분의 1만 가지고서 어쨌든 열심히 또 카운트를 했는데 거기도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에서 38억 년 전에 뭔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태양계 히스토리를 지금 현재 알고 있는 히스토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CSI 같은 이제 뭐 탐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가지 이제 힌트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거를 연결시키는 스토리가 나와야지 이제 딱 범인을 적시하고 너 이제 취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 이거 증거는 이거 증거는 이거 증거는 이거 이렇지. 라고 이제 이실 짓고 해. 라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빈 공간들이 아직은 많습니다만 뭐 그 중간중간에 수사관들은 다 일부 이제 자기 생각을 감안해서 왜냐면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스토리를 이제 설명하죠. 그러면 이제 그 범인이 막 열받아서 이제 사실을 말하든가 아니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또 힘든 일이 생기죠. 아무튼 그래서 충돌 흔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습니다. 그거는 최근에도 이제 이런 내용들은 좀 있습니다. 태양이 가까이 있고 이제 수금지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태양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공계를 안 나오신 분도 많이 있으시죠? 네. 케플러 법칙을 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중심에 질량을 중심으로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마뉴엘리 법칙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두 개의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게 서로 당긴다. 당기는데 서로 안 들어가려면 이제 이렇게 뺑뺑뺑뺑 도는 수밖에 없고 하나의 질량이 아주 크면 태양이고 행성이든지 아니면 소행성이든지 이렇다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질량은 태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점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얘가 태양으로 안 빨려 들어가려면 이제 빨려 들어가는 구심력, 그러니까 당기는 힘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원심력을 가질 수 있는 속도로 돌아야지 균형을 이루어서 이제 안 빨려 들어가고 이렇게 원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타원으로 바뀌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돌게 되면 여기 타원이 두 개의 초점면이 있어서 여기 초점면, 여기 초점면을 기준으로 해서 초점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도는데 가까이 있을 때는 빨리 돌고 멀리 있을 때는 천천히 들어와야지 이렇게
요 면적이랑 그다음에 요 면적이 똑같다고 하는 케플러의 법칙, 면적 각속도 면적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빨리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수, 금, 지, 화, 네 행성계는 어떤 소행성이 아주 길쭉하게 우리 태양계 주위를 돌고 있다고 하면 태양 가까이 있을 때 충돌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여기 있는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화성, 지구, 그러니까 점점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충돌 속도가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서는, 그러니까 수성에서는 좀 더 충돌 속도가 더 컸겠죠. 더 태양에 가까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태양계에 있는 천체들은 이런 소행성 충돌에 좀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태양계에 멀리 있는 목성이나 토성이 충돌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충돌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을 이제 감안해서 지금 달에 가끔씩 이제 반짝반짝하면서 충돌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이제 지구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플랫들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태양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수, 금, 지, 화, 목. 그래서 화성이랑 목성 사이는 굉장히 긴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 사이에 수많은 소행성들이 이제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 궤도 장반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궤도 거리를 이렇게 반지름이라고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궤도의 반지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영역에 몰려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주로 주 소행성대라 그러고, 또 그 주변에도 여러 소행성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줄줄이 서 있는, 요거는 이제 궤도 평면이 지구가 돌고 있는 이 궤도 평면이 우리가 지금 황도계를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보다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 이 각도를 이제 궤도 평면이라고 말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태양으로부터 거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종족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소행성들이 있는데 가끔씩은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몰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리적인 특성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면 왜 이러냐?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과거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 아주 크게 충돌해가지고, 아까 그 위성들끼리 충돌해서 이렇게 수많은 잔해로 확 이렇게 부서진 것처럼 소행성들도 자기네들끼리 충돌한 다음에 수많은 잔해들이 부서져서 그 근처의 궤도를 돌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거의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소행성들끼리 이제 이렇게 분포되어져 있는, 이렇게 몰려져 있는 이런 모양새로 이제 우르르 그룹을 지어서 몰려다니는 이런 소행성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것들을 이제 다시 위에서 이제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수, 금, 지, 화 이렇게인데, 목성에는 이렇게 목성도 가기 전에 소행성이 빡빡하게, 그래서 이 녹색이 전부 다 소행성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빨간 것들은 이제 지구 위협 소행성들입니다. 그래서 지구 궤도를 들어왔다 나왔다가 하는 천체들입니다. 물론 우주의 스케일이 엄청 커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를 도대체 뚫고 도대체 못 갈 것 같죠? 그래서 막 가다가 막 소행성들을 막 충돌시키고 막 피하고 막 이렇게 영화에 나오듯이 막 이렇게 피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때까지 목성을 넘어서 갔던 탐사선들 있잖아요. 보이저 1, 2, 그 다음에 파이오니어 이런 것들 지나가면서 이렇게 소행성 부딪힌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도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넓은 우주를 요 정도 사이즈로 이제 스케일을 딱 줄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빡빡하게 보인다는 것 뿐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감을 잡으시라고 보여드리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태양계 안쪽에 지구 궤도를 들쭉날쭉하고 있는, 이건 순간 스냅샷인데,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돌기도 하고 돌았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 어쨌든 지구 궤도를 이렇게 통과해서 갔기 때문에 어쩌면 언젠가는 지구랑 충돌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천체들이 빨간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이 연구를 하는 이제 소행성 연구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해보는 거죠. 저기 만약에 소행성이 하나 있다고 쳐요. 여기 하나 있다고 치면 그러면 얘는 주변에 행성들이 계속 돌잖아요. 행성들이 돌고 또 태양도 중력이 있어서 당길 테고 행성들도 지나가면서 당길 테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계속 제가 안정적으로 저 궤도를 계속 돌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했죠. 뭐 이제 2체 문제는 좀 풀기 쉬운데 3체가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으로 안 풀리고요. 막 컴퓨터 시켜가지고 막 미분적분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중력을 미칠 수 있는 바디가 4개, 5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이거는 당장은 이렇게 영향이 거의 무시해도 될 만한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일단 여기 이 계산에서는 무시하고 이거는 무시하고 이거는 계산해 놓고 여기 들어올 때는 이만큼 가정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 태양계 안쪽에 있는 요 공간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천체를 놔두면 한 100만 년 정도의 수명밖에 못 가집니다. 어떻게든 지구든 행성들이 뭐 지나가면서 중력 때문에 툭툭 건드리고 그 다음에 태양 중력이 건드리고 이렇게 계속 당기고 있고 그래서 태양에 안 빨려 들어가기 위해서 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원 운동을 계속 행성들이 방해를 해요. 네. 그래서 조금 바뀌어지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궤도가 달라지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 운명은 태양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행성에 충돌하거나 아니면 아주 행성과 가까이 스쳐 지나가면 그 행성의 중력 때문에 아주 멀리 태양계 바깥으로 멀리 이렇게 멀리 날아가거나 이렇게 3가지 운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오래 버텨도 100만 년, 1000만 년을 못 버텨요. 근데 우리 태양계는 지금 10에 한 45억 년인 거고, 예, 10에 한 9억 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소행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얘네들이 어디서 온 거죠? 얘네들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1000만 년을 못 사는 애들인데, 100만 년, 1000만 년을 못 사는 애들인데, 지금 또 지구 주변에 이런 소행성이 있어요. 얘네들은 최소 1000만 년 전에는, 100만 년 전에는, 100만 년 최근에 이리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누가 여기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는 걸까요? 이제 이거가 또 두 번째 우리 소행성 연구하는 사람은 이제 숙제인 거죠. 최소 지구, 우리 태양계가 저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한 1000만 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여기에는 중력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천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45억 년 동안 계속 충돌 흔적이 남아있고 달에도 남아있고 수성에도 남아있고 계속 남아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또 지금도 여전히 이런 소행성을 발견을 하고 있고 뭐 엊그저께 버스만한 소행성이 지구로 지나갔어요라고 뉴스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이제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러면 우리 태양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재밌게 설명을 드린다고 이제 뭐 이렇게 드린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참 굉장히 이제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고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막 이제 열심히 이제 밤잠 안 자고 막 이렇게 계산해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이나 아니면 또 소행성이나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아울렛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5군데 나라에 이렇게 제가 공부했던 이스라엘에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지도 교수님한테 이야기해서 여기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밤새워서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로코, 몽골, 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레몬산,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현산 이렇게 5군데 사이트를 만들고 얘네들 보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밤하늘을 네가 지켜라 이렇게 해서 명령을 주면 이제 자기가 다 있다가 이제 낮에는 이제 천문연구원의 이제 그 본부에서 지령을 내려주면 그러면 이제 그걸 딱 지령서를 딱 가지고 있다가 해가 지면 그러면 망원경이 탁 문을 열고 쫙 관측을 하고 관측했던 결과를 딱 정리해가지고 다시 이제 다시 천문연구원으로 리포트를 하고 자기는 이제 다시 불을 끄고 망원경을 닫고 이제 잠을 자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시스템을 이제 자동 망원경 시스템을 아까 원리와 같은 애를 이제 각 나라에 설치해 놓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제가 처음에 한국 와서 한 10년을 이제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스스로 자기가 깨어나서 자기가 관측을 하고 그다음에 관측하는 결과를 이제 헤드쿼터에 보내주고 이제 헤드쿼터는 그걸 다 종합을 해서 그다음에 그 다음날 관측해야 될 또 지령서를 만들어 가지고 또 보내주면 받으면 물론 자기가 이제 주변의 날씨를 체크하고 그래서 날씨가 관측하기 적당하면 이제 문을 열고요. 적당하지 않고 습도가 많거나 구름이 끼거나 뭐 비가 오면 이제 그날 관측은 포기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관측을 하게 되면 이제 얻게 되는 영상이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소행성은 이제 뭐 이렇게 찾습니다. 여기 첫 번째 영상에서 보시면 별은 이제 이렇게 떠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별이 아까 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게 별의 일주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별 켜놓고 이제 망원경 이렇게 카메라 열어놓고 관측을 하면 이제 밤새도록 한 바퀴를 이렇게 돌잖아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그래서 북극성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는 만큼 망원경을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면 그러면 별이 안 움직이도록 우리가 계속 오래 노출해서 촬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관측을 하면 별은 안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별은 안 움직이도록 딱 고정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런데도 움직이는 게 보이죠. 별에 대비해서 움직이는 거. 요게 이제 소행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맨 첫째 장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천문대에서 관측을 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이렇게 지금과 같이 뭐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모든 영상마다 저렇게 움직이는 천체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딴딴딴 해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지 그게 이제 일정한 움직이는 천체잖아요. 그 움직이는 천체의 그 속도가 이제 이 소행성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가까이 있는 건 빨리 움직일 테고 멀리 있는 건 천천히 움직일 테고 그 다음에 그 움직이는 양을 궤도로 계산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새로운 소행성인지 알게 되고 이제 소행성 발견하면 그러면 이제 아들 이름 붙여주고 뭐 아내 이름 붙여주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붙여주고 하는 일들을 이제 재미삼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요즘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AI한테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딱 시켜놓으면 이제 관측 다 하고 딱 넘겨놓으면 이제 AI가 쫙 관측해서 지난번에 관측했는 자료에 대해서 소행성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소행성이고요. 이거는 새로운 소행성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참 연구하기 참 좋아졌습니다. 밤새웠는데 나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측을 해서 소행성들을 관측을 하는데요. 이제 진짜로 위험한 상황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열심히 진행하는 중에 이런 일이 이제 있었던 거죠. 2013년도 2월 달에. 우즈베키스탄 위에 러시아 지역에 첼레빈스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갑자기 쭉 내려가다가 번쩍 하는, 게 나타난 거죠. 이게 이제, 소행성인데요. 그 다음 소리는, 네. 미리 소리를 질러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엄청 큰 소리가 나죠. 네. 그래서, 같은 사건입니다. 네. 같은 날인데, 다른 대시보드 카메라에 찍힌, 블랙박스 카메라에 찍힌 여러 가지, 그래도 CCTV 영상들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또, 같은 날인데도 또 이렇게 대낮같이 밝혀지게 되고, 이렇게 확 밝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리포트가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것 때문에 저 정도 충격이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뭐 건물의 유리창은 뭐 와장창 다 깨졌고요. 그 다음에 약하게 만든 힘이 없는 건물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좀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만 한 몇백 명 정도가 사상자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 궤적을 따라가서 거기에서 운석을 주웠죠. 그래서 이 첼레빈스크 운석입니다. 좀 이따가 또 좀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찍혔습니다. 우리나라에 2014년도에 이거 동영상도 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디 있는지 다 잊어버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것도 상당히 밝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블랙박스에 여러 사진이 찍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천문연구원에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라고 이제 블랙박스 영상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들여다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에 어디 파프리카 농장에서 뭔가 이렇게 뭘 주웠대요. 아무튼 그래서 그 운석이라고 이제 해서 이제 한참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 좀 재밌는 얘기 좀 이따 말씀드릴 테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운석의 이 별똥별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블랙박스 영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대비 요거 하늘에서 요 위치에 그 시간에 요 위치가 정확하게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따와야지 그것 가지고 이제 궤적을 역추적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블랙박스 영상의 GPS 좌표를 뜯어가지고 가서 그 도로에 가서 그 길을 멈추고 경찰한테 부탁해서 길 다 막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위치 이 배경이랑 똑같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거기에 손으로 이 위치를 점을 찍어서 요 위치에 점을 찍어서 요 좌표를 얻어내는 뭐 정말로 노가다 같은 일을 뭐 이렇게 진주에도 했고요, 포항에서도 했고요, 몇 군데 이제 블랙박스 찍혔다는 데마다 다 찾아가지고 이제 경찰 도움 받아가지고 길 막고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궤적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죠. 그 궤적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궤도상에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렇게 수금지와 이렇게 이 궤도상에다 표현을 하는 일들을 했죠. 첼레빈스크는 이제 지구 궤도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천체인 거고, 얘는 주로 안쪽에 있다가 살짝 바깥으로 나가는 천체인 거고, 뭐 이런 이제 계산들을 저희들이 궤적 계산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게 파프리카 농장에서 발견했다는 이제 그 운석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이제 이 운석이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외에서도 이제 운석 주스러 간다고 다 이제 진주로 갔잖아요. 네, 여기도 혹시 누가 가신 분이 계신가요? 네, 진주에 가서 이제 운석 주우려고 갔는데, 근데 이제 몇몇 학자들은 이제 걱정이 됐던 거예요. 해외의 운석 사냥꾼들이 와서 이걸 가지고 나가버릴까봐. 그래서 정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거 못 나가게 좀 막아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정부가 어떤 결정을 했냐 하면 원래 운석은 법적으로 먼저 발견한 사람 임자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네. 그래서 뭐 죽으시면 임자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을 했어요. 문화재에 준하는 걸로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나라 국경을 못 벗어나게 됩니다. 특별한 승인을 받지 않으면 못 가지고 나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날 이후로 관세청에 돌이 수북이 쌓인 거예요. 수석들, 그 모든 돌도 이제 무조건 뭔지 모르니까 돌을 다 못 나가게 막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관세청에는 전부 이제 그 세관한테는 전부 다 이제 수석이 이제 딱 뭐 운석은 못 나가. 근데 이제 이 죽으신 이렇게 분들께서는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해외에서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가져 나가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팔 수가 없죠. 국내에서 이걸 이제 그러면 뭐 정부가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밑에 있는 게 이제 첼레빈스크 운석이잖아요. 이제 아까 그 쾅 하고 떨어져 가지고 해서 이제 그 차례 갔더니 호수에 이제 이 운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운석 잠수부가 들어가지고 이제 끄집어 올라와서 이제 막 끄집어냈을 때 요 사진입니다. 이거는
요거는 다 합쳐서, 4개 합쳐서 이제 34kg 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거는 380kg쯤 돼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첼레빈스 운석이 떨어질 때가 2월 15일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네, 2월 15일이잖아요. 근데 소치 올림픽이, 14년도에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이 소치 올림픽 기간 중에 14년 2월 15일 날, 그날 금메달을 딴 10명의 사람한테는 요 운석을 잘라가지고 넣어줬어요. 그 금메달에. 진짜. 그래서 안현수 선수도 지금은 기화했지만 그 친구도 그 운석에 그 금메달에 그 운석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운석이 그 금메달까지 포함해서 좀 비싸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 거죠. 이 운석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운석입니다. 첼레빈스크 운석도 일반적인 운석이고요. 그 다음에 진주 운석도 그냥 일반적인 운석입니다. 그래서 과학 연구를 위해서 이제 그 운석을 파는 마켓이 있습니다. 그 마켓에 가면 그람당 한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운석. 물론 달에서 운석이나 아니면 화성에서 온 운석 같이 아주 귀한 운석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도 이제 과학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마켓이 비싼 마켓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이분들은 하필이면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이 막 있고 난 다음에 네 이제 3월 9일 날 떨어진 이렇게 3월 며칠 날 떨어진 거예요. 이것도 2월 며칠이었을 겁니다 아마. 네. 이 블랙박스 영상이 네 어쨌든 3월인가 어쨌든 그럴 때니까 이제 막 소치 올림픽 때 막 그런 소식들이 막 전해지고 있을 때 진주 운석이 떨어졌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진주 운석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그 값치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로또였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것도 그렇게 팔리기를 기대했겠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로또라고 막 이제 홍보하고 하니까 이제 이분들은 뭐 주변의 친구들은 다 야 로또 맞았네 했는데 실제로 이제 팔려고 해보니 뭐 그람당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기대 수준과 맞잖아요. 그러니까 못 팔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질자원연구원하고 저도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선임연구원 때라서 이제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매를 하기 위해 이제 각 연구소마다 이제 연구소도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뭐 이렇게 돈을 마련해놨겠습니까? 뭐 김우중 회장님이 계셨으면 뭐 이렇게 내가 사서 이제 기증을 해주셨겠지만, 다 없는 돈 쪼개가지고 이제 그래도 국내에서 발견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쨌든 과학 연구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가서 이제 협상을 해서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샀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파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얼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게 사실은 마켓이 이런 정도 이래서요. 우리가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시라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그러시면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이제 아쉬웠던 거는 그게 나가지도 못하게 막았으면 그럼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너무 화가 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뭐 양쪽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인 거죠. 어쨌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우리가 미리 알았다 손 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참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 하는 것들도 여전히 지금으로서도 제가 뭐 이렇게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무슨 방법이 있겠나 하는 생각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정부 입장은 세금으로 사는 거니까 또 과하게 또 집행을 하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입장이 이해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있는 해프닝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운석 중에 실제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운석 같은 거 저도 뭐 외국에서 친구들이 선물로 준 운석들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거 빼고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운석이라고 기록으로는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개, 두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박물관인가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운석은 두원 운석이라는 거. 근데 걔는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모르고, 걔가 운석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어진 운석으로 유일한 운석이 진주 운석 이전에는 두원 운석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주 운석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어디서 떨어지는 거 직접 보고 거기 가서 딱 찾아가지고 가지고 온 운석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이게 어떻게 온 건지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운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이렇게 소중하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어쨌든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운석으로는 그 두 개밖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학술적인 가치가 좀 더 이렇게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가 좀 잘 성숙되어져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고, 앞으로도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과학문화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외국은 뭐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운석 떨어지면 자기 이렇게 집 마당 이렇게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거 그래도 웃으면서 이거 연구하세요라고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우리나라는 내 파프리카 농장 이렇게 부서졌어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비싸게 안 팔면 안 사가면 못 팔아 이런 입장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조금은 아쉬운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운석 충돌에 대한 히스토리를 이제 좀 살펴보면, 이제 진주 운석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9일 날 2014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도에 또 서천 쪽에 또 이런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들어온 거였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어디쯤 경상북도 어딘가로 떨어졌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때는 이게 자료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그리고 또 여기에는 너무 상간지역이 많아가지고 발견된 운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밤하늘을 계속 들여다보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제 밤하늘을 들여다보고 안정적으로 보고 하는 일들을 하다가 보니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점점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게 되고 이제 알게 되어지는 상황이 생겼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그 합천에 가면 그 초계하고 초계면이랑 적중면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사진을 그 지도 앱을 꺼내서 보셔도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지도 앱에서 제가 그냥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합천군의 초계면하고 적중면 여기에 이렇게 분지처럼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거 운석 충돌구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진짜로 여기를 시추를 해가지고 이제 파서 그 밑에 있는 물질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구에서 발견될 수 없는 물질들이 발견된 거죠. 그 말은 결국에는 지구 외계에서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주변들을 거기 안에 있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층들을 분석을 좀 하고 해서 이제 논문을 출간을 했고,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는 정설로 이제 학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좁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난 한 20년 동안 하늘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번 목격이 됐고, 그리고 또 운석도 발견되고, 또 그 과거의 충돌 흔적 구도 발견이 되어지고, 이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도 이렇게 전 지구 중에서 면적이 요금밖에 안 되니까 확률상으로 우리나라 뭐 별로 뭐 떨어지지도 않고 뭐 그게 뭐 다른 전 세계적인 고민이나 할 거지 뭐 굳이 우리나라가 고민해야 될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실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지질 시간 동안 큰 충돌의 흔적이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이와 비슷한 운석 충돌의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 사이즈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요. 여기는 지금 그 미국의 그 미티어 크레이트라고 유명한, 혹시 저기 아리조나 쪽에 여행을 하시게 되면 그 충돌구 여행 코스가 늘 거의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과거에 아폴로 우주인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그 필드 테스트도 하고 시험도 했던 뭐 그런 기록들이 있는 그런 운석 충돌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5만 년 전에 충돌했다고 알려진 곳이거든요. 이 사이즈는 한 50m쯤 되는 소행성이 충돌했을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즈 스케일 그대로 초계적 중면의 사이즈를 뜨면 이 사이즈는 7km이고 한 200m 정도 소행성이 충돌했던 사이즈입니다. 아까 200m 정도, 100m 정도이면 한 도시, 200m 정도이면 거의 한 나라 정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쪽 한반도는 이거 충돌 때문에 여기 있었던 모든 뭐 웬만한 생명체들은 큰 타격을 입었을 거라는 거죠. 5만 년 전에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당시에 뭐 우리 선조들이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많은 경험들을 우리나라도 가지고는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하는 일들을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 우리가 학자들이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태양계 히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위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태양계 초기는 이제 먼지 가스들이 이제 태양 주위로 깜깜하게 해서 이제 디스크를 만들어서 빙빙빙 돌면서 이제 막 이제 행성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행성들이 갈 때마다 이제 가스들이 달라붙죠. 그래서 점점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점점 무게가 무거워지면 이제 태양이랑 이 만들어지는 행성은 점점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니까 태양으로 더 빨리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계속 갑니다. 가면 갈수록 또 거기 안에 있는 또 먼지 가스들을 또 흡수를 하죠. 그러면 또 무게가 더 커지죠. 그럼 또 안으로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가스들이랑 그 다음에 먼지들을 이렇게 계속 흡착하면서 점점 사이즈가 커지면서 안쪽으로 계속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태양이 어느 순간에 빛을 내고 이렇게 확 밝아지면서 태양이 이제 바람을 불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확 불어내면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가스들을 전부 다 기화시켜버리고 자, 다 날려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 행성이 성장할 수 있는 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행성만 있는 게 그 옆에 조그만한 돌멩이들이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점점 세력을 키워가다가 가스를 다 없애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돌멩이들만 쫙 남은 거예요. 큰 행성 큰 거 하나랑 그 옆에 수많은 돌멩이들 이제 가스들은 다 나라가 없어지고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행성이랑 이 돌멩이들 간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 보면 이 돌멩이들이 이 행성으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중력 때문에 당기고 오다가 튕겨서 나갑니다. 그러면 각운동량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 조금씩 가랭비에 옷 젖는다고 얘가 조금씩 태양으로 더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아까는 이제 가스들이 많을 때는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요. 그래서 안쪽으로 쭉쭉쭉쭉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스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제 작은 돌멩이들하고 이제 여러 번 싸움질을 하다 보면 이제 얘도 이제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다시 뒤로 나가는 그래서 그랜드 텍 그래서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초기에는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이 이런 앞으로 밀려왔다가 이제 뒤로 나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금지는 빼고요. 목토, 해천, 그러니까 큰 가스 행성만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목토, 해천 옆에 이제 만들어지고 남은 찌꺼러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돌다 보면 그러면 이제 목성이랑 토성이 이렇게 돌다 보면 태양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빨리 돌고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건 천천히 돌죠. 그러면 이런 순간이 있겠죠. 가까이 있는 얘가 두 바퀴 돌 때 멀리 있는 애가 한 바퀴만 도는 딱 정수회가 만들어지는 때가 있겠죠. 그러면 두 바퀴 돌 때마다 딱 만나죠. 또 두 바퀴 돌 때마다 딱 만나죠. 두 바퀴 돌 때마다 만나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중력이 이제 만날 때마다 중력이 세게 확 작용을 하게 되죠.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게 점점 버티다가 이제 얘네들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 뒤에 있는 얘들 때문에 또 따라다니던 그 뒤에 있는 행성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행성이 더 많이 빠르게 그 궤도를 벗어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왕성하고 천왕성이 자리를 바꾸면서 과거에 천왕성이었던 해왕성이 뒤로 확 넘어가면서 여기 있는 소행성들을 확 흩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요때가 38억 년 전입니다. 요때 떨어져 나왔던 절반의 소행성들은 내태양계로 날아오고요. 절반은 바깥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절반의 내태양계로 들어왔던 개들이 어디랑 충돌했겠습니까? 달에, 수성에. 그래서 38억 년쯤 전에 달에 수많이 충돌했던 그 일이 왜 갑자기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겠냐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과거의 히스토리를 가지고서 이제 시뮬레이션 가지고서 이제 때려 맞춘 거죠. 아직은. 네. 결정적인 건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은 초기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최소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략 생각하고 있는 우리 태양계의 생각해 볼 수 있는 히스토리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아주 어두컴컴할 때는 이렇게 점점 행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안쪽으로 밀려왔다가 그 다음에 바깥 이제 태양이 밝아지면서부터 확 밀려나가고 그래서 뒤로 밀려나가면서 이렇게 뒤에 있는 해왕성과 천왕성과 해왕성의 궤도로 흐트르면서 그쪽에 있는 소행성들을 전부 다 날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은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초기 태양계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때에 있는 소행성들은 목성이나 토성들이 가끔씩 지나가면서 조금씩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걔네들이 가끔씩 우리 태양계 안으로 들어와서 여전히 아직도 젊은 근지구 소행성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유이다.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들이 가끔씩 자기네끼리 충돌해서 그 파편이나 일부들이 이제 또 내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젊은 1000만 년도 안 되는 그 수명을 가지고 있는 이 공간에 1000만 년 이내에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소행성, 근지구, 지구 위협 소행성들도 있고 이런 소행성들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들은 많지만 또 한 가지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급격한 충돌과 이렇게 유입과 물들이 유입되고 하는 과정에서 언젠가 생명의 기본이 되는 물들이 우리 지구랑 우리 내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왔을 거다라는 것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생화학적 반응,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유기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생명체의 어떤 이렇게 빌딩 블록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이제 우리 이런 연구의 이렇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런 소행성들이 지구랑 충돌하게 되는 상황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2008년도에 어떤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딱 했더니, 이거 소행성이 새 거예요. 그래서 딱 거예요. 근데 궤도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구랑 곧 충돌할 것 같아. 14시간 뒤에. 큰일 났네. 근데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락해도 어쨌든 그걸 뭐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충돌할 것 같은데? 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 북아프리카 수단 근처에 충돌할 것 같아. 여기에는 뭐 천문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충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기상위성이 어쨌든 그 경도 때마다 이제 자기 대륙에 필요로 하는 기상위성을 위해서 기상위성들이 있습니다. 그 기상위성의 영상을 뒤져봤더니 이렇게 뭔가 반짝하는 영상이 찍힌 게 있어요. 그 시간, 예측하는 그 시간에 그 상공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뒤인가에 SNS에 페이스북에 야, 나 여기 북아프리카 여행하는데 신기한 거 봤어. 라고 이런 사진이 찍어 올랐는 거예요. 걔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흔적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추락하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나사의 에임스에 있는
소행성 연구하는 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여기 가가지고 이 대학교에 있는 그 대학에 있는 대학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한 100명을 이렇게 알바를 써가지고 일렬로 쫙 세운 다음에 가면서 이상하게 생긴 거 주워 봐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운석을 주운 거예요. 자, 그래서 관측을 했지요. 지구 충돌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궤도 계산했지요. 이게 충돌할 것 같아. 그 지역에서 충돌했고요. 그 지역에서 충돌해서 그 지역에서 운석까지 주었어요.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예측하는 능력까지는 이제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2008년 이후에 이런 케이스가 몇 번이 됐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발견만 하면 궤도 계산하면 정확하게 측정해서 어디에 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가 뜨겁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마찰력 때문에 속도가 계속 감속이 됩니다. 그래서 상공 10km쯤 되면 이제 그걸 이제 저희는 종단 속도라고 그러는데 터미널 벨로시티라고 그러는데 그 마찰열에 의해서 온 그 속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이 중력 때문에 내려가는 속도가 균형을 이루어서 더 이상 불타지 않는 그 속도로 오는 정도 속도가 내려오게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불이 있는데요. 그 시점부터 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크 레인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운석의 마지막 탄착지를 찾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 불빛이 있는 데까지 가다가 어느 마지막 순간에는 안 보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크 에리어 동안에는 그 피리어드 동안에는 얘가 어떤 운동을 했는지 몰라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프리카 농장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직원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그냥 농장에 그냥 살짝 파였어요. 그래서 돌이 거기 있어요. 없던 돌이에요. 나 거기 절대 갔다 온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가 뚫어져 있어요. 이거 운석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직원이 아니 운석이 돌이 위에서 떨어지면 깊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뭐 깊이 파였을 텐데 이렇게 조금밖에 안 파였다고 운석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는 아주 한동안 고생을 했죠. 근데 우리는 사실 저라도 이렇게 명확하게 잘 몰랐을 거예요. 이제 뭐 그 공부를 한 건 아니까, 그걸 공부를 한 건 아니까. 하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서 그 돌을, 그분이 미심쩍어서 이제 그 돌을 가지고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운석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교수님한테 줘가지고 교수님이 그 시편을 떼가지고 이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하니까 이 운석 맞네라고 해서 운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래서 그 종단 속도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다크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운석이랑 소행성을 실제로 이제 가서 본 적이 있냐 하는 것들을 이제 우주 공간에서. 그래서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에 이제 요거는 오시리스 렉스라는 나사의 임무가 관측했던 베누라는 소행성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일본의 하야부사, 요거는 원이고 원의 타겟인 이토카와라는 소행성이고 요거는 하야부사 2 임무의 타겟인 류구라는 소행성입니다. 생긴 게 비슷하긴 한데만 어쨌든 사이즈는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좀 더 큽니다. 요거는 300m 정도 되고요. 사이즈가 아주 좀 더 작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 돌들이, 자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생김새가 이렇게 길쭉하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국가, 오시리스 렉스가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서 샘플을 채취하는 그게 막 내려갈 때 여기 주변에 있는 영상들을 아주 최고의 해상도로 찍은 그 영상입니다. 보시면 뭐 그냥 지구상에 있는 돌멩이 뭐 비스무리하게 생겼죠. 네, 뭐 근데 이게 내려갔는데요.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딱 내려간 다음에 딱 데이면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을 꽉 눌러가지고 거기서 튕겨 나오는 것을 잡아가지고 샘플을 채취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랬는데 딱 표면이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돌인 것 같은데, 딱딱한 돌인 것 같은데 누르면 쑥 들어가더라. 이게 그래서 아니 이게 이 정도 한 몇백 미터쯤 되면 이게 단단한 전체가 흙덩어리 몇백 미터짜리 해놓으면 이렇게 안 눌러도 뭐 안 들어가잖아요.
지구상에는. 근데 얘는 이상해요. 눌렀는데 쑥 들어가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비스무리한 상황들을 이제 이 상황에서 오늘 이제 주제인 다트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쌍소행성인데요. 이게 소행성의 모소행성이고, 이게 이렇게 보조소행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보조소행성이 요 주소행성을 이렇게 뺑뺑 돌고, 요 전체 시스템이 이제 우리 지구 근처 궤도로 이제 뺑뺑 돌고 있는 그런 쌍소행성입니다. 쌍소행성 중에 요 작은 거, 요게 사이즈가 한 140m쯤 됩니다. 아까 100m 내외가 어쨌든 중요한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의 궤도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얘에다가 이제 위성을 세게 확 충돌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위성의 무게랑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얼마큼 내가 여기한테 줄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에너지로 여기 줬을 때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받아가지고 그걸 순전히 다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바뀔 테니까 얘가 바뀌면, 그러면 얘가 요렇게 돌면 이제 요 두 개는 마뉴리 법칙에 대해서 아까 케플러 운동의 법칙에 의해서 요 궤도 속도랑 요 거리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면 더 빨리 돌아야 되고 멀리 가면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충돌을 시켜서 요 속도를 늦추면, 그러면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멀리 돌 테고, 빨라지게 되면 더 가까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다트 임무가 이제 출발을 22년도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이제 출발을 시켜서 이제 위성을 앞에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시켰는데, 뭐 신기로운 것은 여기에다가 이제 안테나를, 태양 전지판을 이제 롤러블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태양 전지판을 쫙 롤러로 쫙 펴 가지고 가져가고, 여기에 이제 주 카메라를, 얘가 이제 자기 눈이에요. 얘가 타겟을 막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하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소행성에다 이제 맞춰가지고 이 주소행성이 가는, 이 탐사선이 가는데, 탐사선에 서브로 작은 또 큐브 위성을 하나를 안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큐브 위성을 충돌시키기 전에 옆에서 딱 빼놨습니다. 얘는 이제 관찰해주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얘는 옆에서 충돌 안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소행성은 이 탐사선은 이제 이 서브 소행성에 자기가 충돌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꽝 충돌하면 꽝 하는 사진을 찍어야 됐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찍는데, 이거는 진짜로 그 메인 카메라가 마지막에 죽기까지 그 메인 카메라가 충돌할 때의 사진을 동영상으로 기록했는 것들을 받은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까는 애니메이션이고 상상했던 거고, 이거는 진짜로 그 카메라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소행성이 이제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내가 타겟을 하는 요소행성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다다 가서 이제 막 들어박습니다. 여기 사이로 꽝, 여기 사이로 박아요. 요 두 돌멩이 사이로 꽝 박고 난 다음에 마지막 데이터를 보내다가 전원이 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류는 내가 원하는 곳에 위성을 꽝 충돌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고 있던 니시아 큐브라고 큐브 위성을 이렇게 관측해주는 걔가 충돌할 때 그 사진을 탁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돌하고 난 다음에 물질이 확 퍼져나가는 것을 요걸 이렇게 찍었죠. 그런 다음에 지상에서도 열심히 카메라를 대가지고 이렇게 망원경으로, 그래서 충돌하니까 물질이 이렇게 팍 하고 흩어져 나오는 게 찍혔죠. 우리는 한 몇 분 정도, 10분 내외 정도 궤도 변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33분의 궤도, 소행성 궤도를 이렇게 33분을 단축시켰어요. 그 말은 우리가 준 충격량보다 얘가 훨씬 더 많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가능하죠? 나는 충격을 1밖에 안 줬는데 쟤는 3.6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3.6배가 움직인 거예요. 36배의 운동량이 증폭이 된 거죠. 그 말은 자기가 거기서 나오면서 물질이 나오면서 그 물질이 마치 추력처럼 나오면서 그 나오는 그 에너지가 더 많이 충격을 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샘플 채취할 때 쑥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소행성이 이렇게 큰데 얘네들끼리 스스로 뭉쳐가지고 그 정도 사이즈 가지고는 자기의 중력이 자기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아주 약합니다. 지구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당기는 중력의 힘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흙 무더기가 단단해지지만 우주 공간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중력밖에 없잖아요. 태양은 아주 멀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중으로 자기 스스로를 붙들고 있는 힘이 너무너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얼음같이 자기가 얼음의 힘으로 이렇게 꽁꽁 묶고 있는 힘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게 없는 아주 메말라 있는 돌멩이 같은 경우는 그냥 돌무더기. 그래서 누르면 쑥 들어가서. 그래서 쑥 들어가서 그 에너지가 바뀌고 그 다음에 거기서 튀겨서 나오는 것이 추력이 돼가지고 자기를 몸체를 더 많이 밀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걱정은 이제 뭐 이런 거죠. 야, 이거 얘만 이런 건가? 모든 소행성이 다 이런가? 이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전화를 하기는 뭐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궤도 바꿀 수 있는 능력 되고요. 다 돼서 뭐 지구 안전할 수 있잖아요. 라고 했는데 진짜로 구체적으로 가면 진짜로 그게 얼마만큼 힘으로 어떻게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정말 가능하니? 라고 물으면 글쎄요.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뭐 이런 대답이 아직은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질문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예, 이제 짧게 한두 가지 소행성 연구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관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소행성이 자원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구에 없는 자료. 그러니까 지구에 없는 원소를 뭐라고 하면 히토류라고 합니다. Rare Earth Element. 지구에 없기 때문에 히토류라고 하죠. 히토류, 지구였으면 어디에 있죠? 다른 데 있겠죠. 다른 데 소행성, 다른 행성. 그래서 그 히토류는 지금 우리 전자제품, 뭐 AI 하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에 많습니다. 그런 자료를 우주에서 가지고 와서 지구에 가져오는 백금으로만 이루어진 소행성을 가져와가지고 지구에 가져왔다고 하면 백금값이 어떻게 되죠? 지구의 경제는. 그 다음에 우주에 있는 뭐 다이아몬드나 뭐 아니면 어쨌든 그런 종류의 아주 이렇게 히토류가 많은 소행성을 아주 하나 가져와서 지구에 가져와가지고 다 나눠 쓰자라고 하면 그러면 히토류까지 먹고 사는 나라는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동의 산유국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질 소행성도 우리가 가져왔다고 쳐요. 그러면 뭐 석탄 사업 했던 이쪽 석유 사업 이쪽은 비즈니스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원을 지구로 가져오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거는 좀 멀리 statsun 치더라도 이제 그 현지에서 직접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 같은 것들은 바로 이제 현지에서 공급해가지고 현지 우주인이 지나갈 때 이제 네, 휴게소, 네, 주유소 뭐 이런 거 비즈니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 경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은 그거 누구 건데? 발견한 자가 임자인가? 아니면 그거 갖고 비즈니스 해도 된다는 거는 그럼 세금은 누구한테 내지? 뭐 이런 별의별 이제 상상들이나 생각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도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 충돌할 것 같아가지고 궤도 변경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변경했는데 그 궤도 변경했는 그게 옆에 나라를 때리도록 결론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옆에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힘을 줬어요. 근데 걔가 부서졌어요. 부서졌는데 그 부서진 자네가 다른 나라를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이런 데 대한 이제 유엔 차원의 고민들은 여전히 과거부터 지금 있어 왔고 소행성이 발견될 때부터 그런 그 워킹 그룹이 만들어져서 계속 논의를 합니다만 여전히 대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경제권에 대한 전략적인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이제
어떤 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과거에 말했을 때 소행성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 견은 아주 멀리서부터 봤는데 궤도가 이상해요. 이게 2017 오umuamua 우리 태양계보다 더 멀리에서 온 걸로 말고는 이 궤도가 설명이 안 되는 천체가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뭐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했는데 모양새도 아주 신기해요. 그래서 이 밝기를 계속 봤더니 이 정도로 이렇게 길쭉한 모양을 가지지 않으면 이 밝기 변화를 설명할 수 없는 천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몰라요. 이게 왜 그런지. 뭐 어떤 사람들이 하면 이게 UFO다라고 뭐 외계에서 보낸 뭐 전령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몇 년 뒤에 또 보리소프라는 소행성도 발견이 됐는데 얘도 궤도가 그냥 우리 태양계를 그냥 가로질러서 그냥 쓱 지나가고 없는 그런 궤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일반적인 혜성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네. 근데 세 번째, 얼마 전에 원래 발견된 이 소행성은 더 이상한 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구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혜성 같았는데, 그런데 얘는요, 지구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물도 H2O가, 물은 H2O잖아요. H가 하이드로전이 이제, 그래서, 중성자,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 이렇게 있는 구성인데, 중성자가 두 개가 있는, 디테륨이라는 게 있는데, 요 B는 지구에 있는 물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태양계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물을 가지고 있는 중수소가 포함된 물, 네, 중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주 젊었을 때 만들어졌었던 것 같고, 궤도상, 얘는 아주 오래된 것 같고, 얘는 우리 태양계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소행성이 우리 태양계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로 이때까지는 이야기가 몇 년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 이제는 우리 태양계 바깥에서 오는 내용들까지도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소스로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점점 우리가 이런 이상한 천체, 이상한 특성과 궤도를 가지고 있는 천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이제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태양계도 우리 은하계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우리 은하 중심을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움직이면서 이렇게 과거에 몇십억 년 전에 만들었던 그 공간을 우리 태양계가 통과했을 때 있었던 그 소행성이 다른 행성계에 붙들려 있던 그 소행성의 일부가 뜯겨서 나와서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서야 지금 들어오게 된 거. 이렇게 여러 우리 은하계를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 태양계의 여러 손님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말은 우리 은하계를 또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힌트들을 하나씩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모아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를 여행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라고 하는 일들을 이제 조만간 아마 또 이제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점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달에도 물이 있고요, 화성에도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목성, 토성의 위성에도 물이 있고요. 그래서 물은 우리 태양계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태양계 바깥에서도 물이 있고요. 그래서 여행을 하실 때는 우리 태양계를 떠나셔서 여행을 하시더라도 목마르실 일은 없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있고요. 또 우리 태양계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소재로 소행성이 아마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해결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태양계는 굉장히 많이 이해가 가장 최근에 천문학 중에서 가장 많이 이해가 달라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그러니까冥王星이 행성에서 빠지게 됐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태양계 바깥의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른 이제 우리 손안이 있지만 이제 우리 태양계 또 우리 은하계까지도 우리 손안에 가까이 오는 날을 계속 기다리면서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